슬라이드 잘 보이실까요? 네, 이렇게 초청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 심포지움이었습니다. 111주년 한국 여성의 교육을 위한 많은 기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최초에 과학에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저희가 과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바로 마리아 미첼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1818년에 태어나신 분인데 굉장히 놀라운 업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분은 여성 천문학자 분이시고요. 밤 하늘에 대해서 굉장히 매력을 많이 느끼신 분입니다. 그래서 항해사들이 별을 보고 방향을 잡는다는 것에 굉장히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1847년에 해성을 발견하게 됐고 이분이 최초의 여성 천문학자가 됩니다. 난테켓이라는 장소에는 이분을 기린 마리아 미첼 천문학 관측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름마다 천문학 관측소에 가서 밤하늘을 보고 별을 관찰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과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제가 한 가지 강의를 기억하고 있는데 그게 덴마크에 있는 과학자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별을 관찰을 하면서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별이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매료가 되셨고 그때는 굉장히 강력한 망원경이 없어서 이걸 제대로 관측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직접 망원경을 개발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이고 놀라운 발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류마티스 학을 전공을 하면서 닥터 빌게 스트랜드 류마티스 학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분을 이탈리아에서 만났었는데요. 저한테 어떻게 과학에 관심을 가졌냐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도 저한테 해주신 이야기가 카이 스트랜드라는 그분의 아버지 그 스트랜드 라디오 망원경을 개발하신 분에게 영감을 받아서 과학을 시작하셨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후에 계속 커리어를 닦아와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생화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제가 항상 과학에 관심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하버드 대학에 진학을 했고 2학년이 끝날 때쯤에 제가 어떤 경로를 선택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PhD를 가야 하는지 아니면 의과대학에 진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질병에 관련돼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의과대학을 진학을 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어떤 걸 할지 굉장히 많은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제가 결정을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콜롬비아 대학교 의과대학에 진학을 했고 그리고 브리검 여성병원에서는 인턴십을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내과를 전공을 했고요. 그래서 계속 병리학과를 전공을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임상과 연구가 합쳐진 매력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인턴십을 내과에서 진행을 할 때 많은 분들이랑 일을 하면서 정말 놀라운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제가 병리학을 공부를 하면서 깨달은 거는 이게 굉장히 좀 다른 것과는 동떨어진 고립되어 있는 학문 분야라는 거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커리어를 성장시키는데 이 두 분의 공로가 굉장히 컸는데요. 한 분은 람지 코트란 박사님, 한 분은 유진 브라운할드 박사님입니다. 람지 코트란 박사님은 제가 병리학이 제 적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다시 내과로 전향을 하고자 고민을 하고 있었을 때 저에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과학과장이신 유진 브라운할드 박사님과도 좀 상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제가 내과 병리학을 공동으로 전공할 수 있게끔 공동 레지던시를 개발을 해주셨고 이 덕분에 제가 굉장히 틈새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 공동 레지던시를 전공해서 두 분야의 전문의 과정을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 제가 느낀 거는 여러분의 관심사와 그리고 하고 싶은 거, 진짜 심장이 원하는 거를 따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관심 있는 거를 잘 생각을 한 다음에 거기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내리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 가고자 하는 길이 항상 직선으로 나 있는 건 아니고 구불구불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깨닫고 심장을 따라서 결정을 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항상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소통하고 상호작용하고 여러분들의 커리어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류마티스 학과를 결정한 것이 제가 여태까지 한 결정 중에 최고의 결정이었습니다. 제가 콜롬비아 대학교에 있을 때 선택적으로 다른 순환 근무를 할 수가 있었는데 그때 게리 호프만 박사를 만나게 됩니다. 제가 류마티스 학과에 한 달 정도 로테이션 근무를 한 이유는 빈 자리가 사실은 거기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류마티스 학과에서 한 달 정도 순환 근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게리 호프만 박사님과 일을 하면서 영감을 크게 받고 그리고 심장병학 관련해서 또 연구를 같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한테 또 영향을 크게 미친 분이 조셉 콜슨 박사님입니다. 이분은 병리학자 분이신데 류마티즘 관련한 질병의 기전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그런 케이스를 굉장히 많이 구축하고 보유하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랑 긴밀하게 협업하고 협력을 하면서 류마티스 학과에 류마티스 학 관련 질병에 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분이 이제 환자에서 추출한 그런 스페시스를 같이 모으고 있었는데 검체들을 보유하고 계셨는데 저한테 같이 보겠냐고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80개의 검체를 모으고 계셨고 제가 그 검체들을 다 살펴볼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검체들을 다 살펴봤고 그 결과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고 계시는 일부 환자분들이 그 혈관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염증과 관련된 장애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제가 굉장히 특수적인 그리고 심층적인 결과에 닿게 됩니다. 그리고 근데 이 발병의 기전이 아직도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이분한테 다시 가서 왜 이분들이 관절염을 가질 위험이 있는데
사람들은 잘 그걸 모른다는 이야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그 교훈은 병리학에 있는 많은 분들이 내과에서 알아야 할 것과 몰라야 할 것들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한테 영향을 미친 분은 마이클 웨인블라트 분이신데 제가 인턴십을 할 때 만난 류마티스 전문의이십니다. 그리고 이분이 제 류마티스 관절염의 연구에 있어서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 제가 다른 걸 선택하지 않고 류마티스 학과를 선택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여성에게 2~3배 더 자주 발병하는 질병입니다. 그리고 전체 인구의 1% 정도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고 만성적이고 점진적으로 악화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관절의 파괴를 불러오고 연골의 손실, 뼈의 손실을 가져오고 신체적인 기능을 떨어뜨리고 생명을 잃게 할 수도 있는 질병입니다. 그리고 이 질병에 걸리게 되면 수명이 5년에서 15년 정도 단축이 되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질병입니다. 그리고 여기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류마티스 관절염에 걸리게 되면 관절이 마디마디 붓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뼈가 뒤틀려서 이런 손을 가지게 되는데요. 제가 펠로우로 근무를 할 때 결국에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이 휠체어를 타게 되고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연골이 파괴되기 때문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임상적 매개 변수를 파악을 했습니다. 염증 마커 그리고 볼 침식이 발생하는지, 유전자 위험이 있는지, 흡연을 하는지, 그리고 자가 항체 양성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검사를 해서 류마티스 관절염을 가진 환자들이 이렇게까지 발전을 할 수 있는지를 검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류마티스 관절염은 관절이 염증이 발생을 하는 질병이고 연골에서 어떤 식으로 염증이 반응을 해서 작용을 하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왼쪽에 초기 류마티스 관절염에 관한 사진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것은 붉은 부분이 바로 시누비움 라이닝 세포입니다. 굉장히 초기부터 염증 물질이 분비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세포가 이곳에 침식을 하게 됩니다. 침투를 하게 됩니다. 이제 히스톨로지를 보게 되면 이형성 세포가 유입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포는 뼈를 이제 침식하게 되고 염증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침식으로 인해서 많은 뼈에 손실이 있게 됩니다. 어떻게 이러한 뼈 손실이, 골 손실이 이 세포에 영향을 미치는지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다음을 보시면 그 서피스 아래 조직 아래쪽을 살펴보게 되면 바로 파누스 조직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파누스는 시누비움 막이 형성되는 비정상적인 조직입니다. 그리고 뼈에 직접 침식을 하게 됩니다. 저희 연구원들과 제가 이야기했던 것은 제가 이러한 조직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나서 저희에게 굉장히 많은 샘플을 보내주셔서 저희가 관찰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뼈가 있고 또 골수 조직이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페너스 조직이 뼈와 또 미세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은 뿐만 아니라 굉장히 뼈에 큰 침식을 일으킨다는 것이었는데요. 또 인해서 오스티오클라스트, 파골세포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염증이 늘어나게 되고 골수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구성과 기능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관절 손상에 기여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 이러한 오스티오클라스트, 파골세포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기법을 통해서 이를 저희가 확인하고자 했고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신분을 내고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건 바로 핵인자 KB 리간드 수용체 활성화 인자인 랭클입니다. 이 랭클은 파골세포 분화와 기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뼈를 다시 재구축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뼈의 이 서피스 부분을 보면 여기서 일어나는 것은 바로 리셉터와 정구세포를 합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볼 흡수 신호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스티오클라스트는 그리고 나서 시노비얼 티슈로 들어가게 되고 이로 인해서 랭클이 발현되게 됩니다. 이는 제가 포사 시절에 연구했던 분야인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굉장히 성공적인 랩실에서 제가 진행했던 연구입니다. 먼저 이 조직 안에 프로틴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 그리고 브라운색으로 보이는 것이 멀티뉴클리어 셀인데요. 이는 랭클을 발현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랭클로겐을 이 골수 공간으로 끌어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활막 조직 내에 있는 세포를 다시 채취를 해서 섬유화 세포가 있는지 그리고 B셀이 있는지 등 T셀이 있는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랭크를 유발하게 하는 전구 세포는 어떤 게 있는지를 관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저희 굉장히 초기 단계에 골이란이 일어난 거의 검체인데요. 여기를 살펴보면 랭크 수용체가 붉은색으로 표시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과 오른쪽에 보시는 것을 비교를 해보시면 활막 조직이 이러한 전구세포를 관절로 들여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구세포가 이후에는 파골세포로 분화하고 활성화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라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보시면 여기서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여기서 발견한 거는 이게 새로운 패러다임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이 크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생각해왔던 거는 굉장히 다른 결과였고 섬유화 세포가 골 흡수를 일으키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증명을 커뮤니티에 할 수 있을까를 또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과 크리스탈 이분과 협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이 연구를 통해서 관절염이 걸린 생쥐를 가지고 이 혈청을 전이시켜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초기에 생각을 해보면 하버드의 당뇨병 센터에서 일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과 함께 협력하기 위해서 이분 사무실로 가서 이분이 개발한 이 관절염이 걸린 모델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이 모델을 받아서 제가 증명하고자 하는 연구를 진행하고자 했고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 2일차와 7일차를 보시면은 관절염이 10일차에 염증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그 이후에는 점점 더 약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에 있는 그 뼈를 이 뼈가 항상 침식이 되고 염증이 발생하는 부분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거는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염증으로 인해서 골 부식이 발생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제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랭크를 없앤 생쥐에서 어떤 식으로 염증 관련 세포들, 골 파괴 세포들이 반응을 하는지 알고 싶냐고 물어보는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랭클이라는 그 활성화제만 넉아웃시킨, 없애버린 생쥐를 통해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절염이 걸려있는 생쥐와 관절염이 걸렸지만 랭클이라는 인자를 없앤 생쥐를 비교했고 그리고 골 흡수나 골 침식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쥐에서 발견한 염색 과정을 보시면 많은 뼈가 부식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마이크로 CT를 보시면은 뼈 부분이 많이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쪽에 랭크를 넉아웃시킨 생쥐에서는 골 침식이 많이 일어나지 않은 것을 CT 사진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결과 자료를 통해서 저희 커뮤니티에 이런 것들이 골 침식과 염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저에게 영감을 주고 이러한 연구에 또 도움을 주신 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이분이 이제 콜롬비아 의과대학에서 일을 하시고 또 멜빈 글림처라는 박사분이랑 같이 협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로리 글림처라고 멜빈 글림처의 따님이신데 저랑 같이 연구를 많이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스틴 골드링 박사님은 저희 공동 연구를 통해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관절에서 파누스 골 경계면에 파골세포의 존재를 명확히 입증하는 데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의 도움 덕분에 제가 파골세포의 존재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생리학적인 상태에서 일반적인 골 상태를 리모델링해서 염증이 어떤 식으로 파골세포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염증 과정에서 파골세포가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또 많은 분들과 협력을 했고 이게 파골세포 발병과 형성에 염증이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TNF와 IL6가 결합이 되면은 파골세포 발병과 형성을 일으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OPG와 결합이 됐을 때도 파골세포를 형성을 하는데 기여를 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TNF와 IS6가 같이 섞이면 랭클보다는 훨씬 수가 적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용체가 랭클이라는 활성화제가 있으면 TNF, IL6는 점점 더 줄어들고 그 수가 감소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저희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할 수 있었는데요. 파골세포의 종류가 다양하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 또 염증을 유발하는 파골세포가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TNF로 유도된 파골세포가 굉장히 중요한 임상학적 연구를 류마티스 관절염 학계에 제공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TNF와 인터루킨 6라는 사이토카인이 골 침식에 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관절염 환자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균형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골 형성과 골 파괴를 일으키는 골 흡수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류마티스 질병에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리학적으로 재구도를 통해서 뼈 상태를 만들어서 골 흡수와 골 형성 간의 결합을 이끌어내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을 통해서 다양한 모델링을 진행을 했고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골 미란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과정을 진행을 하면서 궁금한 점이 생겼었는데 이게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관절 침식에 어떤 치유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뼈가 파괴가 되면 새로운 뼈로 대체가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 분야에서 지금 개발을 하고 연구를 진행하면서 골 미란이 발생이 하고 골 파괴가 발생하면 이걸로는 충분히 치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골 침식을 고치기 위해서 이러한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중요한데 골 형성과 골 파괴를 일으키는 그 인자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고 한 10%의 케이스에서 실제로 이 균형을 맞췄을 때 파골세포와 조골세포의 균형을 이루면서 10% 정도 치유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 10년 정도 여러 연구를 진행하면서 조골세포가 실제로 골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러한 조골세포가 동화작용을 통해서 시스템적으로 일어나는 골 손실을 막아줄 수 있을지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제 실험실에 계신 포스트닥터 분과 함께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골 형성이 염증과 어떻게 반응해서 이루어지는지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왼쪽, 오른쪽을 보시면은 골 형성 비율이 나와 있는데 10일차에 보시면은 관절염, 오른쪽 표를 보시면 관절염 수치가 10일차에 가장 높고 비관절염 수치는 거의 0에 가까운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은 마이크로 CT 사진인데 15일차와 58일차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진행됐던 골 침식이 오른쪽에 보시면 치유가 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1일차에 보시면
많은 수의 조골세포가 실제로 골에 들어와서 치유 작용을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임상적으로 이 연구가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저희 조골세포의 존재가 환자의 그 질병을 공격적으로 치유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경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윙글레스 경로라고 하는 건데 류마티스 관절염 골 침식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로입니다. 이 경로를 따라서 세포가 유입이 되고 있고 윈트 시그널링 패스웨이를 통해서 염증이라든지 조골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여하는 세포들이 유입이 되고 이 경로를 따라 조골세포가 분화와 활성화 과정을 반복해서 골 형성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저희가 DKK와 FRP라는 인자를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인자가 골 형성과 조골세포의 형성과 분화, 활성화를 방해한다는 것을 확인했고 이게 결국에는 스클레로스틴이라는 당 단백질을 발생시켜서 또 골 형성을 억제하는 효과를 보인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염증이 랭크를 만들어서 골을 방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DKK나 FRS, 스클레로스틴이 결국에는 조골세포의 형성과 활성화를 방해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셀루스틴이 골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항체를 통해서 골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뼈 손실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는 모노클로 엔티바디로서 뼈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엔티바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걸 다시 한번 서머라이즈를 한다면 사이토카인이 바로 염증을 일으키는 조직이고 그렇게 되면 뼈가 이제 침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분화를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인히비터를 통해서 오스티오클라스트, 이 파골세포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오스티오사이트, 연골세포도 영향을 받게 되고 이는 굉장히 중요한 인히비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또 다른 부분인데요. 바로 저희 랩실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흥미롭게 생각하는 분야입니다. 울트라사운드를 통한 스누비아 바이옵시에 관한 유용성에 관한 것입니다. 이 바이옵시는 시노비움에 관련된 것인데요. 더 이상의 수술이 필요치 않습니다. 시노비움 티슈에 어떠한 경로가 있는지, 또 어떻게 발현되는지, 그 조직이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저희가 연구를 했습니다. 이는 저희 환자들에게 굉장히 유용할 것이고 이로 인해서 뼈의 염증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컨소시엄을 통해서 이러한 파트너 연구를 계속 같이 함께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멀티오맥스 셀을 또 새로운 경로를 또 새로운 타깃을 저희가 찾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희 랩사이트인데요.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 랩실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원들인데요. 저희가 코비드 때도 코로나 때도 같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저희 랩실에서 연구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바로 선천적 이명 경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특히 뼈와 오토이뮨 질병에 관련된 것입니다. 앞으로 케이트 다음에 이제 발표해 주실 박사님께서 이 분야의 권위자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른 또 제가 배웠던 교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무엇이 중요한지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그 분야에서 무엇에 답해야 하는지를 연구해야 됩니다. 이러한 질문이 바로 환자들의 치료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끈기 있게 노력을 해야 합니다. 굉장히 상황이 좋지 않을 때에도 여러분들이 끈기 있게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느 누구도 잊지 않을 때 저희는 실험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그 끈기와 노력이 중요하고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페이스를 증명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커리어를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훌륭한 멘토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커리어에서의 멘토는 사실 다 친구라고 할 수 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다른 제가 하고 있는 의학 저널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에서 제가 에디터로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은퇴를 하셨는데 25년 동안 의학 저널에서 이제 에디터직을 맡고 계셨습니다. 브링엄 병원에서 확장을 맡고 계셨습니다. 20년 동안 저는 오피스에서 전화가 울렸고 저는 이제 전화를 받았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전화를 드리는데요. 20년 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박사님의 생각을 했는데요. 저희는 새로운 편집자 포지션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포지션은 류마톨로지 분야에서 굉장히 권위 있는 분이 이 포지션을 맡았습니다. 그게 바로 20년 전이었는데요. 저는 제가 이 포지션을 굉장히 잘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연구 편집자 포지션이었고 굉장히 멋진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 커리어의 면을 봤을 때도 굉장히 매력적인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브링엄 여성병원의 메디슨 학장이 이제 편집자 역할도 하고 있었고 저는 이 포지션을 지금은 이제 하고 있는데 류마톨로지 쪽이 오픈이 되면서 저는 제가 이 자리에 적합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에디터 부르게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제 커리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편집장님이 한 분 계시고 지금 infectious disease의 전문가이십니다. 그리고 10명의 편집장 부 8명의 부편집장이 있습니다. 5명의 편집장들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굉장히 긴밀하게 같이 협력을 해주시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8가지 학문 분야가 여기 부편집장들이 맡고 있는 분야입니다. 네.
이는 저널에 어떻게 게재할 수 있는지, 실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표인데요. 먼저 제 분야에서는 페이퍼가 오게 되면 10%는 먼저 가장 주 편집자가 보게 되고, 그리고 피어 리뷰가 25%, 부편집자가 50%, 그 후에 이제 거절을 할 수도 있고, 저희 에디토리얼 편집 미팅에서 이제 거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용이 되는 데는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하는 성공률은 비율은 5%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는 저희의 이사회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모두 테이블에 앉아서 저희가 다루고 싶은 이제 페이퍼를 같이 살펴보게 됩니다. 한 20분 정도 디스커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격렬하게 또 논의를 하게 저희는 메디슨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다른 여기에 참석해 계신 다른 에디터분들과도 논의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 시간이 부족할 때에도 새로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또 경험을 성장시킬 수 있게끔 하려면 항상 예스라고 대답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20년 전에 만났던 분으로부터 기회를 얻었던 것처럼 또 이런 사람들과의 협력과 소통이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족들 역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굉장히 큰 기쁨을 주고 저를 또 지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랩실에서 하고 있는 그 영역을 굉장히 흥미롭게 생각합니다. 또 소아과 전문의인 저희 남편 역시도 저를 굉장히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제 커리어에 굉장히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를 주로 저는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지 말씀이 있는데요. 본 심포지움은 영어와 한국어 두 가지 언어 중 본인이 원하는 언어로 선택하여 수강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오늘 온라인을 통해서 강연을 듣고 계신 참가자분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엘렌 교수님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엘렌, 첫 번째 질문은 현재 류마티스 병리학 분야의 여성 리더로서 가장 중요한 역량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분야의 전문성 확보나 리더로서 팀원들과의 소통을 위해 특별히 노력하신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o the first question is, what do I think is the most important skill? 네, 제일 처음 질문하신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바로 끈기입니다. 왜냐하면 과학계에서는 여러분이 항상 찾고자 하는 답변을 실험을 통해서 한 번만에 못 받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답변을 전혀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끈기를 가지고 다른 기법을 사용한다거나 다른 접근 방식을 사용을 해서 이러한 중요한 질문,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질문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협업하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 혼자서 뭐든지 다 해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 전문가들에게 연락을 해서 이게 저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같이 협력하자는 요청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요. 류마티스 병리학 분야에서 여성 리더가 가질 수 있는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the strengths that a female leader can have. 여성 리더로서 가질 수 있는 강점은 여성은 듣는 거에 굉장히 탁월한 능력이 있고 그래서 환자들이 이야기하는 거를 주의 깊게 듣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도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이제 손 기능을 잃은 관절의 기능을 잃은 많은 환자분들과 이야기를 할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이 환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중요한 질문들을 제가 생각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할 수 있어서 대화하는 기술 또 듣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질문은 여기까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엘렌 교수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